그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번에 그 소책자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그래서 최근 수학 강의에서는 여기 나온 그림들을 주로 제가 캡처해서 사용하는데 우스라 수포자라는 소책자예요. 이 소책자의 부록으로 이 그림이 들어있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할 엄마들을 위해서 소중고 수학 개념을 연결하는 지도예요. 지도. 너무 커서 제가 지금 반으로 접어서 코팅하는데 그래서 좀 불편하지. 우리 동네 초등학교 문방구밖에 없어서 어제 크게 코팅 못해가지고 반으로 접었어요. 누가 자기 동네 큰 코팅 기계에 있는 동네에 누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저도 하나 이렇게 펴서 코팅 좀 해줘요. 그냥 이렇게 종이 상태로 있으면 오래 못 가져요. 그래서 저희 엄마들 이거 들고 뭐 사용하겠나?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우리 이번에 저 뭐야 그 무슨 아파트? 육상선수권이가 선수촌이가 뭐고 육상선수촌 아파트 가니까 어떤 엄마가 학원 하시더만 알아요? 핫쌤이라 하면서 해법 수학 해법 입시학원인가?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해법 입시학원? 모르는구나. 아니 우리 카페도 들어왔던데 가입 인사도 했고 자기 입시학원 한다고 내한테 카카오 스터디오 찾아와가지고 친구 신청 안 했구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대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똑똑한 엄마들. 그래서 제가 거금 3만원을 들여서 30불을 지금 30불을 가져왔잖아.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갈 때 하나씩 드리려고. 네. 여기 씨는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씨는 이제 저한테 커피를 제일 많이 쏘니까 미리 준 거예요. 근데 보면 좀 어려워. 이제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보면 이게 이제 조금 보이겠죠. 그래서 어떤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익히는데 좀 어려워하면 이제 여기 연결된 지도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 이제 저학년에서 어떤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개념을 잡도록 하는 이런 이제 그런데 유용한 거죠. 자, 지금 제가 하나 쓰고 명희씨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제 28개 남았어요. 이거 몇 명이지? 오늘 처음 온 사람 빼고 그럼 처음 온 사람 삐질라나? 다시 나눠라. 그럼 제일 오래된 사람 빼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경험이 화요일날 오나 그거 같지? 화요일은 모르겠고 하여튼 수요일날 선수촌 아파트 가가지고 우리 거북이님 주선으로 거기 도서관에서 이렇게 엄마들 만나 강의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많이 왔네. 우리 유정이 엄마도 애기 때문에 못 오다가 오랜만에 왔고 유정이 뭐 옆에 뭐더라 대화명이? 박땡글. 어? 박땡글? 요즘 카페도 생전에 안 들어오고 하지만은 오랜만에 오셨네. 또 하여튼 그 아파트 도서관에서 하는 강의에 70명이 왔대. 음향 상태가 좀 나쁘긴 했지만 시청각실이 아니 우리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옛날에 누가 뭐 제안을 해서 돈 준다 해가지고 내가 했거든. 10만원 준다 해고 주지도 않고 가게사무소에서 띵당 묻는지 어쩐지. 그때 우리 상인하성 파크 드림이 2420세대인데 일단 기간이 합쳐서 저를 몰라봐도 분수가 있지. 그것도 저녁 시간에 하는데 10명이 안 왔어요. 2420세대 중에.
그런 분위기니까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대서초등학교에서 아직 저를 안 부르지. 근데 이번에 그 30층 아파트 가니까 물론 다른 동네에서 다른 초등학교에서 제 강의 들은 엄마들도 많이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70분이 와가지고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물론 어떤 학교는 적게 오면 적게 오는 대로 이렇게 관계를 맺기는 또 숫자가 적은 게 더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적게 오시면 적게 오시는 대로 또 거기서 긍정적인 것을 제가 추수하지만 그래도 또 강의니까 이렇게 많이 와서 들어주시면 또 말하는 사람도 훨씬 더 신나죠. 그래서 무려 2시간 30분 동안 했죠. 3시간 했어요? 준비하는 시간인 거 빼고 그래도 그 힐스테이트 강의보다 더 열심히 했어. 최근에 제가 이 소책자가 나오면서 그 초반부 강의 내용을 좀 바꿨죠. 마라톤 이야기 다 빼고 이 소책자에 나오는 이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공부에 대한 이제 잘못된 생각들 이런 그림 있죠. 이런 그림 이걸 전부 제가 이제 그 컴퓨터 화면에서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런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을 이제 좀 교정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수학 공부 시키고 싶은 엄마들 있으면 혹시 우리 그 살리도서관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거든요. 또 많이 오시고 관심도 많고 이래서 이제 7월쯤에 뭐 더 한다고? 책 읽기 하고 또 음악표 영어 공부에 대해서 2번 정도 더 한다고 하니까 그 수요일 살리도서관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어제 목요일날 대구 초등학교 갔다가 제가 또 기분이 좋았어요. 세상 초등학교 강의 이래로 우리 오늘 안 오셨지? 우리 누구 상훈이가 대구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상훈이와 민재가 우리 연구소 이제 초창기부터 같이 한 상훈이 엄마는 또 제가 이제 10년 전에 진여동에 있는 한들마을 도서관에서 이제 3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만난 몇몇 엄마들하고 지금도 이제 제가 학교 강의가 없을 때는 매주 목요일마다 진여동 가서 진여동 엄마들하고 이제 성경공부 모임을 하는데 거기 오는 어떤 엄마가 한 분 있어요. 젊은 엄마인데 이 젊은 엄마가 우리 놀러 갈 때 갖고 뭐지 있죠. 인문학 기행 갈 때 오는 엄마예요. 그 엄마가 상원이 엄마하고 애기들 어릴 때 무슨 뭐 팀을 짜가지고 같은 수업을 했대. 그래가지고 상원이 엄마가 이제 제 강의를 소개받고 MP3를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듣다가 연구소가 오픈하면서 이제 여기 오게 됐죠. 대구 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최근에 이제 복직을 해서 이제 참 어려운데 어제 대구 초등학교 가니까 상원이 엄마가 이제 마침 그 경북대학교 병원 그 간호사거든요. 최근에 이제 복직했죠. 그동안 이제 그 갑상선 암 때문에 이제 병간에 있다가 복직을 했는데 그 상원이 엄마를 따라서 또 대구 초등학교에서 한 분이 더 왔는데 서현이라고 우리 카페 다니면 그로잉만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꽃다발을 2개를 준비해가지고 세상에 내가 초등학교 학부모 영양강화 연수 가가지고 꽃다발 받은 게 처음이에요. 우리 모기님한테도 하나 주고 저한테도 하나 주고 한샘 초등학교 엄마를 참고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수요일에 한샘 초등학교 뭐 화요일날 어디 반야월 초등학교 뭐 목요일날 뭐 신서 초등학교에 관심도 없어 나는 수요일날 한샘 초등학교 우리 바로 요 앞에 있는 학교 근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더 고마웠던 것은요,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오늘 보이시는 분들 있네. 대구 초등학교 엄마들 이제 처음 보는 분들 4분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먼저 오던 2분하고. 근데 이제 이 그로잉맘이라는 엄마가,
네, 요즘 여기는 못 오거든요. 뭐, 지금 뭐, 감정 코칭도 배우고 하여튼,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다른 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 엄마가 너무 하여튼, 많이 변해가지고, 어제 들으니까, 아이가, 이제 서연이가 5학년이거든? 그 엄마가 이제 아이 키우기 또는 뭐,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애 데리고 매주 서울 갔잖아. 연기학원 다니러. 그 애가 아예 배우야. 그래가지고 뭐 어디? 정도전에도 잠깐 출연했다고. 2년 전에 정도전이나 드라마 했죠. 서연이 여기 와서 고학년 책보 수업도 하고 뭐 했는데 애 똘똘하게 생겼어. 하여튼 엄마가 그렇게 키우다가 어제 하시는 말 들으니까 그때 내가 미쳤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다 정리하고 놀라운 게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는가 하면 엄마가 어제 고백을 하는데 학습지 끊기였다는데 학습지 엄청 많이 시켰대. 하여튼 딱 들으니까 모기님 버전이에요. 모기님이 옛날에 그렇게 시키거든. 뭔가 둘이 통하대. 근데 최근에 이 서연이 막 5학년인데 학습지 다 정리했다는 거야. 근데 애가 살아나는 거예요. 복도에서 어제 대구청에서 복도에서 서연이를 만났는데 애가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뭐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 엄마들이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아무리 학습지는 뭐 국에 타는 아지노모토다 캐도 아지노모토 뭔지 아나? 옛날에 미온과 쌍벽을 이루는 조미료 일본 조미료가 아지노모토거든. 이제 안되겠다. MSG라고 바꾸자. 못 알아듣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다 정리하고 이제 아이에게 시간을 돌려주니까 애가 훨씬 더 밝아지고 또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초등학교 엄마들하고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이야기보다 이 서연이 엄마 이야기가 훨씬 권세가 있는 거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 계속 이제 우리 이 금요일 강의를 계속 들었대. 이게 오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초등학교 후배 엄마들한테도 이 금요일 강의를 꼭 들어보시라고 권하기도 하고 진짜 권세 있더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옆에서 저 대신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뭐 너무 오래됐고 그죠. 또 니는 그럴 수 있다. 너가 똑똑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말할 수 있다니까. 엄마들 피해가 구멍을 찾죠. 너 외에는 유전자가 좋잖아. 이렇게 본다니까. 자기 살려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엄마가 그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 변한 이야기 이런 걸 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 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어제. 또 그 엄마 이야기 듣고 어떤 엄마가 계속 마음에 막 이렇게 뭐 와닿는 게 있어 울고 막 그랬죠. 여기 아까 여기 보이대. 하여튼 이번 주 하여튼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제 집에 들어가서 든 생각이 제가 2학기 때 이 금요일날 잠수는 영어 공부 강의하기로 했잖아. 근데 내 생각이 그게 아니구나 싶더라고. 지금 하는 이 매주 한 권씩의 그림책을 소중한 그림책을 정해서 이렇게 이걸로 소통하고 읽어주고 또 엄마들 마음을 이렇게 살리고 위로하고 하는 이 강의는 계속돼야 되고 근데 또 한편은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생각한 게 잠수의 엄마표 영어문법 강의는 또 어제 모기님이 저를 기를 죽이더라고. 저보고 이제 애 영어 우리 아이 영어 엄마표 영어는 대충 시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수학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시킨 게 아니라 저는 실제로 잠수영은 대충 했거든요. 대충. 그냥 수능에서 점수 안 깎일 정도만. 그리고 나머지는 대학 가서 네가 필요하면 열심히 하라고 적당히 해서 적당히 진짜로. 그래가지고 모기님이 내 기도 죽이고 어젯밤에. 그래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더라고. 하여튼 그래요. 지금 생각이. 그래서 잠수는 영어 공부 강의를 화요일 날 따로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 화요일은 잠수는 영어 공부법,
금요일은 이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 이런 방식으로 그 잠수님 오후 부분 시간을 좀 짧게 해서 하루에 뭐 한 50분? 1시간? 요 정도 하고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운 경험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좀 낡았죠. 그래서 이제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어머니들과 함께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작업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최근에 아이를 키운 모기님이나 우리 현숙쌤이나 이렇게 패널로 불러가지고 이제 한 10분씩 시간을 주고 이제 그 아이들 직접 이렇게 다루는 이런 경험도 함께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수연구 강의를 금요일 날 안 할 가능성도 있다. 하게 되면 화요일 날. 하긴 해야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럼 내가 바쁜데 늦잠 못 자는데. 저는 지금 이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이것만 끝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매일 아침 일찍 나가지고 온 학교 돌아다니고 막 피곤해 죽겠거든. 또 강의하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엄마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과 제 생각이 싸우는 거거든요. 강의라는 게 듣는 사람의 생각과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은 지식을 전달하니까 뭐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뭐 영적 전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각의 전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인데 어떤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밀리면 제 강의는 막 제가 버벅거리고 주눅 들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과 싸워서 제가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담대하게 이야기할수록 엄마들이 이제 많이 생각이 바뀌고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강의한다는 게 이게 보통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강의는 달라. 금요일 강의는 이 싸울 필요가 별로 없는 강의라서 오히려 행복하죠. 강의하고 나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강의를 듣고 이미 마음이 이제 저와 비슷하거나 동의하거나 하여튼 이러니까 훨씬 편하고요. 그래서 빨리 6월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늦잠 자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자. 우리 젊은 엄마들한테 제가 요즘 엄마들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엄마들에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책 읽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제 엄마들한테 이제 엄마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을 권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자꾸 묻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사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인데 몇 권만 권하고 이제 오늘 책을 읽고요. 저기 보시면 제일 위에 첫 번째 책꽂이에 보시면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라주자. 한번 빼내봐요. 예, 그거. 그거 한번 높이 들어봐. 네, 봤죠? 우리 아이 책날개를 따라주자. 뭐 옛날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다 아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온 지 벌써 15년 됐는데 아직도 베스트셀러예요. 김은하 씨라고 가끔 대구도 내려오죠. 유명한 분인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우리 카메라로 한번 비춰봐 그래요. 카메라 쪽으로 책 표지를. 예. 저건 옛날에 제가 15년쯤 이제 됐습니다. 예, 발 아프시겠다. 오늘 처음 오셨죠? 대구초등학교에서 왜 혼자 앉아있어요? 또 어디 있어? 아, 따로 왔어요. 저 책은 이제 저 김은하 씨가 좀 성격이 까칠해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못됐게 써놨어요. 명령이 공격적이고 자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써놨죠. 저 책을 보면 백과사전 고르기 보면 정말 까다롭더라고. 저 결벽증에 가까운 까다로움이 있던데.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면서 읽으셔야죠. 근데 하여튼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 책에 대한 그 관점을 바꾸기에는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15년 전부터 잠순에 추천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사서 읽었죠. 읽고 나면 많은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이러니까. 또 한 권은요. 하경씨고 옆에 봐. 그 미니책 소설처럼. 예, 그거 한번 꺼내봐요.
자, 이거 저 카메라에 한번 보여요. 요 조그만 문고판이에요. 출판사가 어디지? 문지사지, 문지사. 문학과 지성사 아니에요. 뭐라고? 문지 스펙트럼. 그래, 문지사요. 문지에서 나온 기획 시리즈인데, 문지사가 뭐예요? 문학과 지성사예요. 이제, 보수적인, 문학 작품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가 문지죠. 문학과 지성. 그 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곳이 창작과 비평. 창작과 비평은 주로 이제 진보적인 책들을 많이 낸다면, 저 대척점에 서 있는 문학과 지성사인데, 저기서 나온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냥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죠. 저 책 왜 그러는가 하면, 다니엘 페냥이 이제 어릴 때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책 읽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를 받으면서 자기가 성장했는지. 그래서 그 프랑스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된 분인데, 저걸 읽으면 마지막에 뒷부분에 보면, 우리 아이 책 읽기를 위한 10가지 권리를 보장하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나와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10가지 권리를 보장하라는 거라. 그 중에 예를 들면요, 건너뛰면서 읽을 권리. 어제도 어떤 엄마 그렇게 묻더라고. 책을 정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독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죠. 어떤 책은 재밌으면 정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잘못 사주거나 뭐 애한테 안 맞거나 이래가지고 좋은 책이라도 애 연령이 안 맞거나 이러면 애들이 어렵죠. 그래서 어떤 책은 이거 스키핑이라고 부르는데 대충 있죠. 대충 건너뛰면서 이런 권리도 아이에게 보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책은 읽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오늘 학교에서 우울한 일이 있어서 기분이 꿀꿀해. 근데 집에서 책 읽기 시간을 딱 정해놨다고 무조건 아이의 기분이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강제로 읽게 하는 거,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저 책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저 책을 읽고 많은 제 생각이 깨졌고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설처럼 도서관에 가도 다 있어요. 저 유명한 책인데 저만 저 책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저걸 추천하더라고. 저는 안 유명하지만요, 또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이고 또는 유하고 이렇다면 제가 늘 추천한 책 있죠. 지금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어린이와 그림책. 자, 어린이와 그림책 이렇게 생겼어요. 내 안경을 였나? 원래 옛날에 이런 촌스럽게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세련되게 절판된지 안 된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주 오래돼가지고. 일본에서 유명한 일본 그림책의 마부지라고 불리는 그 마쓰이 다다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 어린이 그림책에 대한 5권의 시리즈를 냈어요. 그걸 그 당시에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로 있던 이상근 박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선택하고 발췌해서 한 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어린이와 그림책. 이거 엄마들 이렇게 좋게 얇고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림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 저는 늘 강조하지만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꼭 글밥 많은 책만 읽어야 되는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여기 있는 그 글밥 많은 책보다 제 뒤쪽에 꽂혀있는 그림책들이 훨씬 더 권위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평가를 받은 이런 그림책도 훨씬 많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읽어주기에 부담이 없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라고 여러분들에게 늘 권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개한 우리 아이 책나게 달아주자의 이 새 버전이죠. 표지가 다르죠. 아까는 하얀색인데 이건 노란색. 또 최근에는 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랑을 받죠. 원래 2탄이 나온다고 옛날에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이분이 뭐 바쁜지 2탄을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 고학년쯤 마이크 맨날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무슨 유명한 스타도 아니고 있잖아요. 강의 때마다 뭐 특히 이제 학교에서 마이크를 안 주는 곳에 가면 제가 들고 다니는 휴대용 마이크 써서 뭐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또 이거 해가 녹화, 녹음, 더빙 해야 되죠. 이게 뭔가 하면 더빙하는 거예요. 녹음 떠가지고 제 목소리가 저기 바로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가난해가지고 저 고물딱지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녹음 떠가지고 저 화면과 입힌다니까. 이거 더빙이라고 하죠. 더빙. 또 학년이 좀 높은 애들은요. 제가 가끔 옛날에 추천했는데 이 수원에 사는 초등학교 선생님 강백향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이 사람은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라는 사이트는 유명한 분인데 책도 여러 권 냈죠. 이분이 낸 책 가운데 읽어주며 키우며 라는 제목의 책하고 초등공부 독서가 전부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면서 동시에 수원에 있는 어린이 서점을 단골로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웠죠. 이 책의 이야기 읽다 보면요. 꼭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하고 경험했던 거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 집은 딸이거든요. 딸 둘을 키웠는데 어린이 서점에 다니면서 읽은 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이 빤한 거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제가 우리 아이하고 했던 경험을 똑같이 수원에서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이 서점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거기 출입하는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유익한 체육이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함께 키웠죠. 제가 호소유치에서 저는 아빠라서 뭐 호소유치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많은 엄마들이 이제 호소유치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웠거든요. 제 소원은 이제 우리 요 연구소 옆에 제가 책방을 하나 내는 거라. 어린이책 전문 서점. 안 팔리겠지. 엄마들 보다 많아 와서 보고 좋은 책 있으면 그걸 적어가지고 가서 인터넷에 살 테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죠 뭐 유지만 된다면 그런 걸 해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아이들 프로그램 이제 제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미 늙었고 이러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이 제 강의 들으신 엄마들이 빨리 좀 이렇게 이런 책도 읽고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아이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들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나타나서 그죠 아이들과 함께 이런저런 수업을 하고 이렇게 그죠 이런 거 많이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가능성이 지금 우리 힐스테이트 도서관에 있더라고. 잘해봐요 한번. 관장님 안 오지? 부관장님 누구라 했지? 힐스테이트 도서관은 이제 아파트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엄마들의 그 봉사나 이런 관심도 높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힐스 도서관이 잘 되면 제가 굳이 옆에 서점 안 만들어도 되죠. 그리고 또 우리 한샘초등학교 옆에 뭐 공공도서관 만든다며 그 만들 때 이 동네 엄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운영권을 확보해야 돼. 그 이제 도서관을 공공으로 만든다고 대구시에서 직접 그걸 관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보통 위탁하고 이러죠. 그 세번도서관 관장 신남이가 옛날에 그 MBC에서 기적의 도서관 막 할 때 그때 대구의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아마 위탁을 이렇게 하려고 뭐 같이 막 참여하고 이랬죠. 그러다가 내부 갈등이 있어서 취소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 한샘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엄마들이 이런 데에서 좀 의견도 모으고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공공도서관이 생기고 거기서 이 생각이 건강한 엄마들이 이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게 되면 그 도서관,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저도 부르고. 내가 노리는 건 그거야. 이제 좁잖아, 봐. 좁죠. 공공도서관에서 이제 매주 강의를 하면. 공공도서관에서 매주 강의를 하려면 이거 보통 신뢰가 없이 안 되거든? 보통 뭐, 유명한 사람도 와서 일회적 강의는 많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돈 안 받고 매주 가잖아. 옛날에 진묘동에 제가 매주 한 번씩 간 게 3년을 갔다니까요. 진묘동에 가면 마을 도서관이 있거든요. 한들마을 도서관이라고. 그렇고, 제가 이제 아주 초보적인 책만 지금 추천했어요. 여기서 더 추천하면 엄마들 부담될까봐. 이제 이러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그림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엄마들이 생기잖아요. 아, 난 좀 더 알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엄마들도 있고, 블로그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서양의 뭐, 그림책 작가들에 관한 책, 또 우리 그림책 작가들에 관한 책 이런 게 따로 나와 있어요. 저 안에 저게 있는데, 엄마들 부담 주기 싫어서 지금 가장 기본적인 책, 읽어도 쉽게 읽히고, 부담 안 되고, 그죠? 책 읽기, 좋은 어린이 책이 참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이런 이제 몇 권의 기본적인 책들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책은 읽어야 돼요. 이 정도 책도 못 읽으시는 분도 있긴 있죠. 근데 하여튼 이 정도는 읽고, 아이들 책을 빌리러 다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자, 오늘 우리 엄마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생각하고 싶은 책은 시공준유에서 나온 리디아의 정원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책을 엄마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그 때가 오기를 기다렸죠. 유명한 책인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도 오래전에 칼데콧 후보로 노미네이트 됐다가 메달은 아슬아슬 못 받고 칼데콧 아너를 받았죠.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아너라는 말은 그 노미네이트 됐다가 그죠? 한 권만 해마다 한 권씩만 칼데콧 메달을 받고 노미네이트 되었던 몇 권의 다른 책들은 이제 아너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 카노 이거? 그런 거 있죠? 뭐 그래 하여튼 후보로 거론되었던 몇 권의 책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칼데콧 아너라고 불러요. 아니, 저 엄마 오랜만에 왔다. 대한민국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안 난다. 도영이 엄마? 우리 카페 대한민국 없어? 카페는 제가 예전에 들어갔지만 이제 기억도 안 나지? 아니, 제가 기억나기로는 호시호치에서 제 강의를 들을 때 정말 좋아했거든? 그때 많이 울고 이랬는데 벌써 커서 애가 고등학생이 됐다고? 몇 학년?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근데 둘째가 월서초등학교 다닌다 하더만. 그리고 이번에 월서초등학교 가니까 오셨더라고. 근데 벌써 둘째가 6학년? 옛날에 가면 제 강의 들을 때는 그 첫째가 초딩 때 들었구나. 1학년 초등 1학년? 그럼 몇 년이란 말이고. 10년 전이에요, 10년 전. 이 리디아의 정원을 만든 이 두 사람은 부부래요. 남편은 그림을 그리고 맞나? 아니지, 남편이 글을 그리나? 아니다,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보자. 남편이 그림을 그리고 여자분이 글을 쓰는 사라스튜어트가 남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이야? 여자 이름 여자죠. 사라스튜어트가 글을 썼네. 라틴어와 철학을 공부했대. 뉴욕타임즈의 어린이책 서평을 쓰고 있대. 이 두 분이 합작한 유명한 책으로 도서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내가 못 찾아가지고. 애가 책을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책에 산더미 같은 책에 막 갇혀있고 막 이런. 지난 2주 동안 내가 너무 울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가능하면 울지 않고 이제 어떤 분이 강의에는 못 오고 우리 그
동영상으로 카페에서 듣는 분이 거제도 사는 엄마가 3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강의를 계속 듣고 있는 엄마가 있어요. 거제도 사는데 이번 주에 우리 카페 출첵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선생님 다시 울기 시작하셨네요 하면서. 이게 이제 책 안쪽에 있는 속지예요. 보여요. 그림 보여요. 너무 작죠? 괜찮아요. 보여요. 왜 이렇게 작게 나오는가 몰라? 난 전체 화면 했는데. 자, 저기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는 꼬마가 리디아예요. 그리고 안경 낀 분이 할머니고. 그림이 너무 좋죠. 따뜻하고. 그림 볼 줄 모르나? 우리 그림 전공하셨다면서. 뭘 전공했어요? 같이 했어요. 맞아요? 아니, 엄마가 신발 색깔이 다르더라고, 내가. 아니, 우리 선수촌 아파트 가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니, 그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루즈 색깔도 튀고, 루즈 빨갛게 칠해가지고 다니잖아. 운동화도 보니까 완전히 컬러풀하고 이래가지고, 10년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 중에, 똑같이 이런 스타일이 있었거든요. 머리에 머리띠 하거나 두건 쓰고, 이런 분들은 다 예술가야. 아니, 진짜. 10년 전에 호주에 제 강의를 듣던 1기 멤버들이 그때 12명인가 제 강의를 듣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막 덤비고 따지고 푸르미닷컴 추종자였거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분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푸르미 아빠 좀 비판하면 말대꾸 하고 있잖아요. 야구 강의하다 싸웠다니까?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영남 불교대학 다니고 독실한 불자라 했어. 근데 저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샤머니즘이 짙은지 빨래를 하잖아요. 빨래를 넣을 때 순서가 정해져 있어. 장남의 속옷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남편, 이런 식으로. 옛날 할매들 다 그러잖아요. 정해져 있다니까? 이게, 불안지심 이런 게 있죠. 우리 동양 사람들 보면 뭔가 우환지심 이런 게 있어요. 그랬던 엄마가 이제 우여곡절 그때 지금은 제가 다니는 교회 나오잖아. 이번 3월달부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줌마 나오더라? 저하고는 맨날 싸우고 이래가 저한테 삐져가 저한테 잘 안 오는데 어떻게 흘러서 우리 형수하고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가 그 엄마를 굉장히 아껴. 그래가지고 원래 3월달에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입당식 할 때 누가 초청을 했어. 그래가지고 오더니 그 주부터 계속 나오대 지금. 갑자기 이 엄마 우리 둥이네? 아니 똑같다니까. 두건 쓰거나 머리띠 하거나 가고 밝고 사람들 유쾌하게 하는 에너지가 늘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분 근데 맨날 그림 그려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림 돌라고 아무리 쫄라도 안 주더라. 하나만 달라고. 옛날에 초창기에 습작 있잖아. 습작 화실에 가서 배울 때 습작 하나 똥찌그레한 거 하나 주고. 자, 이제부터 리디아의 정원입니다. 짐 외삼촌께 저녁을 다 먹고 나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제가 외삼촌 내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셨다면서요. 할머니에게 들으셨어요? 아빠가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이제는 아무도 엄마에게 옷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우리 모두 울었어요. 아빠까지도요. 그러다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다 같이 웃고 말았어요. 외삼촌이 엄마를 쫓아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다면서요. 정말 그러셨어요?
저는 작아도 힘은 세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거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숙제부터 끝내고 나서 다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1935년 8월 27일 조카 리디아 그레이스 핀치. 짐 외삼촌께 기차역에서 이 편지를 붙입니다. 지난번 편지에 잊어버리고 쓰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중요하지만 부끄러워서 외삼촌 얼굴을 마주한 채로는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요. 전 원해는 꽤 알지만 빵은 전혀 만들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전 빵 만드는 걸 굉장히 배우고 싶어요. 외삼촌, 저 그곳에는 꽃씨를 심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저를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셨으면 해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요. 1935년 9월 3일 조카 리디아 그레이스 핀치. 여기 어딘지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엄마가 입던 옷으로 이렇게 예쁜 옷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어서인지 제가 무척이나 예쁘게 보입니다. 엄마가 이 옷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외삼촌에 대해 하신 말씀 잊지 않았어요. 엄마 얼굴에다 커다란 코와 콧수염 있는 사람이 네 외삼촌이야. 그 사람만 찾으면 돼. 외삼촌한테는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그런데 아빠, 외삼촌은 유머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보고 싶은 할머니, 챙겨주신 꽃이 정말 고맙습니다. 기차가 흔들거리고 있어요. 졸음이 옵니다. 깜빡깜빡 잠이 들 때마다 저는 꽃 가꾸는 꿈을 꿉니다. 1935년 9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리디아의 여행용 가방에서 지금 꽃씨들이 떨어지고 있죠. 이 페이지는 아무 대사가 없어요. 암울하고 막막한 낯선 곳에 리디아가 도착한 거죠.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이 동네에는 집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요. 마치 화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오기만 기다릴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지내며 일할 이 골목에 빛이 내리비치고 있습니다. 1935년 9월 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짐 외삼촌은 잘 웃지 않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께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내주신 꽃씨 카탈로그를 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수수나 알뿌리도 고맙습니다. 할머니도 제 그림 받으셨어요? 저는 짐 외삼촌께 아주 긴 시를 지어드렸어요. 웃지는 않으셨지만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외삼촌은 소리내어 시를 읽으시고 나서 셔츠 주머니에 그걸 넣고는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셨어요. 1935년 12월 2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보고 싶은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신 알뿌리에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지금 이걸 보셔야 하는데 저는 에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를 정말 좋아합니다. 두 분은 부부이고 여기서 일을 합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엠마 아줌마가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꽃 이름을 라틴어로 가르쳐주면 빵 반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요.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빵을 반죽하고 있고 엠마 아줌마는 라틴어로 꽃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가게에서 고양이를 기른답니다. 그 녀석 이름은 오티스고요. 바로 지금 제 침대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1936년 2월 12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짐 외삼촌은 아직도 웃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곧 웃으실 거예요.
나중에 아이들하고 읽어줄 때는 그림을 이렇게 잘 같이 살펴보고 이렇게 그림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면 좋죠. 엄마 아빠 할머니께 비밀 장소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멋진 곳인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오티스만 빼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요즘 굉장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집에서 오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도 더 자주 편지를 쓰도록 할게요. 보내주신 꽃씨들을 심느라 바빠서요. 깨진 컵이다 찌그러진 케이크팬에다 꽃씨를 심고 있습니다. 할머니, 흙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래 공터에서 질 좋은 흙을 좀 가져왔거든요. 1936년 3월 5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이 건물 옥상이죠. 이 지저분하고 낡고 황폐한 건물 옥상. 보고 싶은 할머니, 꽃씨랑 알뿌리에서 싹이 돋았어요. 4월에 단비가 내리면 5월에는 꽃이 만발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엠마 아줌마와 빵가게를 청소하면서 짐 외삼촌을 깜짝 놀라게 할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어요. 외삼촌은 제가 편지를 읽거나 화분에 꽃씨를 심거나 학교에 가거나 숙제를 하거나 마룻바닥을 쓰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장소에서 일을 꾸미는 건 절대로 보실 수 없습니다. 1936년 4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짐 외삼촌이 한박 웃을 만한 계획을 짜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께 오늘 집에서 온 편지 봉투를 뜯자마자 흙이 길 위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엠마 아줌마는 마구 웃어젖혔어요. 다들 그 모습을 보셨어야 했는데. 새싹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싹들이 커다란 봉투 안에서 험한 여행을 잘 견뎌냈어요. 엠마 아줌마에 대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엠마 아줌마는 제가 비밀 장소 꾸미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신이 나요. 1936년 5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오늘 짐 외삼촌이 희미하게 웃으시는 걸 보았어요. 가게는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꽉 찼어요. 꽉 찬 거나 다름없었어요. 할머니께 꽃들이 피고 있어요. 여기저기 사방 온데서요. 저는 창밖 화분에다 무와 양파와 상추도 세 종류나 기르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꽃을 심을 수 있게 커다란 그릇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몇몇 손님들은 올봄에 자기 집 정원에서 키운 화초를 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저를 리디아 그레이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원에서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1936년 6월 27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이제 곧 짐 외삼촌이 웃으실 거예요. 자신 있어요. 외삼촌에게 비밀 장소를 보여드릴 준비가 거의 다 되었거든요.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행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유난히 이 도시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비밀 장소는 언제든지 짐 외삼촌께 보여드릴 수 있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독립기념일이어서 정오에는 가게를 닫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외삼촌을 옥상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아름다움을 다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1936년 7월 4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벌써 외삼촌 웃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옥상이 이렇게 변했죠. 엄마 아빠 할머니께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서 아래층 손님들한테까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오늘 점심때에 짐 외삼촌이 가게 문에다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는 에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와 저에게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취직을 하셨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였어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1936년 7월 11일. 모두에게 사랑을 담았어요. 그리고 곧 만날 날을 기다리며 리디아 그레이스. 추신. 할머니, 제 꽃들을 죄다 엠마 아줌마한테 드렸어요. 저는 할머니와 뜰에서 다시 일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원회사들은 절대로 일선을 놓지 않아요. 그렇죠? 가끔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처음으로 외삼촌 집에 가던 날 이야기했죠. 이제 강의를 좀 들으신 분들은 늘 아실 텐데 우리 리디아가 외삼촌 집에 가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차마 이철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엄마들한테 소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엄마가 삼형제를 못 키워가지고, 물론 우리 형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전주에 있는 그 고모가 하는 안경점에 취직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근데 우리 둘 남았잖아요. 이 둘도 엄마가 못 키워가지고 서울에 데리고 갔어요. 그날, 지금으로 말하면 완행열차겠죠. 무궁화쯤 되는. 그때 8시간 기차를 타면 서울에 갔는데, 우리 엄마 먹고 살려고 정말 알뜰하게 단돈 10원도 아끼시던 분이 그 기찻간에서 홍익회 아저씨가 그 끌고 다니는 구루마에서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가지고 엄마 하나 우리 하나 내 동생 하나 이렇게 정말 알뜰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정말 저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삶은 계란을 과감하게 사가지고 이렇게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내 동생은 이제 작은 외삼촌 집에 지금 서울 그 강동구 천호동에 가면 작은 외삼촌 집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는 그보다 조금 더 시골 구석에 둔촌동이라고 천호동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은 어제 제가 이 강의 때문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어릴 때 살던 큰 외삼촌 집을 지도 검색해 봤거든요. 둔촌동이었는데 지금은 그 뭐 다 개발돼 있더라. 하여튼 산 속에 외삼촌 집이 하나, 큰 외삼촌 집이 산 속에, 조그만 산 속에. 그리고 그 외삼촌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고, 당간 새방에 외삼촌하고 두 번째 들어온 외숙모, 개 외숙모죠. 이런 말이 있나 모르겠는데, 계모가 아니라 개 외숙모.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서 난 아들 셋. 제가 4학년이었는데 저보다 2살 어린 놈. 그러니까 2학년짜리 하나, 7살짜리 하나, 4살짜리 하나. 여기 당가 새방에 자고 있어요. 그 저는 제일 끝에 자고 이랬어요. 여기 리디아도 보니까 외삼촌이 빵 가게를 하네. 근데 외삼촌 얼굴에 항상 굳어 있다 하잖아요. 그 손님이 꽉 찬 날 조금 웃었다 하죠. 외삼촌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리디아를 보면 항상 희망차죠. 저는 아까 요 앞에서 3번째 페이지인가? 지금 막막하게 기차를 타고 낯선 외삼촌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짧은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보고 싶은 엄마, 아빠, 할머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이 동네는 집집마다 창밖에 화분이 있어요. 마치 화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봄이 오기만 기다릴 거예요. 할머니, 앞으로 제가 지내며 일할 이 골목에 빛이 내리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아이가 지금 그죠? 낯선 그 엄마 아빠를 떠나서 낯선 동네 친척집에 가는데 자기가 도착한 그 동네에 빛이 내리비치고 있다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리디아를 통해서 이 막막하고 삭막한 그 환경이, 옥상으로 대표되는 환경이 어떻게 돼요?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환경이 완전히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는 늘, 특히 저는 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환경, 엄마를 떠나는 환경.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스승을 만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나서 보니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라. 그건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둘러싼 환경. 그래서 난 어릴 때 상처를 입었고 어쩌고저쩌고 트라우마가 있고 뭐 늘 여기에 내가 숨어 지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우리는 늘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 이걸 이제 늘 생각하고 여기에서 내가 휘둘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환경과 조건, 형편과 처지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게 사람이에요. 그 환경에서 사는 사람. 이걸 옛날에 우리 스승이 우리한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더라고. 우리 좋은 아파트 살죠, 신축 아파트.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돼지를 한 마리 딱 집어넣어서 살게 해보라니까. 그 좋은 아파트가 금방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가 돼요. 우리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경과 조건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환경과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죠. 리디아를 보니까 이 참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에서 그죠? 너무나 밝게 이렇게 그 환경을 대하죠. 물론 이건 이제 픽션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 성장기에 2번 엄마를 떠났어요. 이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큰 삼촌 집에 가면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엄마가 이제 올라와서 합쳐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중학교를 못 갔죠.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때 형이 먼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친구, 저하고 같이 서문시장에서 주간지 팔고 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검정고시 공부를 같이 하던 야학 친구가. 전 서문시장 2층 그 이불 팔고 이런데 늘 다니면서 제가 주간지를 팔거든요. 그 친구 소개로. 지금도 생각나요. 그 오전 되면 손님이 없거든? 포목점 아줌마들이. 그러면 제가 그 주간중앙이라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라 해야 되나? 옐로우 페이퍼죠, 옐로우 페이퍼. 썬데이 서울하고 주간중앙. 연예계 소식하고 뭐 이런 거 막 실리고요. 좀 여자들 뭐 이렇게 수영복 입은 사진도 좀 나오고. 뒤에 가면 펜팔 주소 막 2페이지 있고요. 정말 외로워가지고 그 뒤에 놓은 펜팔 주소에다 막 무작위로 제가 편지 쓰고 이랬다니까. 웃기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펜팔 주소만 보고 편지 쓰고 막. 서문시장 2층 포목점 다니면서 계속 외쳤잖아요. 주간중앙이 왔어요. 주간중앙이요. 한 부 50원입니다. 하면서. 주간중앙은요, 50원에 팔면 40원이 원가, 10원은 내가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미천 없어도 줘요. 부르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주간중앙을 한 보따리 들고 이제 서문시장을 뛰어다니면서 팔면 용돈을 버는 거죠. 이런 거 저하고 같이 했던 친구가 어느 날 어떤 포스터를 두고 왔어요. 서울에 있는 정수직업훈련원에서 국비 직업 훈련 원생을 모집한다고. 그때 박정희 정권이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지배할 때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항상 한 말이 이제, 기능 있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라는 거지, 꼭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저 같은 부르 청소년한테 그게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죠. 보통 공고에 가서 열심히 3년을 하면 2급 기능사 자격증을 따요.
근데 그때 박정희 정권이 1년 만에 2급 경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게 직업훈련원인가. 지금도 평리동에 가면 무슨 기능대학이라고 있어요. 대구 기능대학인가? 그게 원래 직업훈련소예요. 대구 직업훈련소. 그것처럼 서울에 이제 그죠? 가장 좋은 직업훈련소가 있었어. 정수 직업훈련원. 이게 정자가 박정희 정자고 숫자가 유경수 숫자예요. 그 유경재단에서 세운 직업훈련원이었죠. 국비직업훈련원. 그 포스터를 친구가 들고 와가지고 제가 완전히 막 지금 리디아가 꽃씨를 그죠? 이렇게 가지고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친구가 같이 여기 가자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는 부모님이 아예 없어. 저는 엄마는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직업훈련소 준비를 했죠. 지금도 생각하는데 저기 대구 시내 중부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장실에 들어가서 면접을 봤어. 이게 박정희 유경수가 세운 데니까 보통 데가 아니라 직업훈련원생 모집하는데도 구청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세 명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애를. 근데 구청장하고 얘들은 직접 안 와. 그 밑에 뭐 국장급이 오고 경찰서장실에 경찰서장은 딱 오고. 그래서 내보고 일어섰다 앉아라 하고 손가락 펴보라 하고. 그리고 저는 묻는 게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검정고시를 했잖아요. 그게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17살 때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혼자 직업훈련소 기숙사 생활하러. 아까 이 집안에서 아빠가 취직했다고 하니까 리디아가 이제 돌아온다는 그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울컥하던지. 이 시기는 이제 이 그림책이 쓰여진 시기는 대공황 시대예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920년대에 온 세계에 그 대공황이 불어닥쳤죠. 미국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파로 아마 1935년인데 리디아의 아버지도 실직한 것 같아요. 그때 굉장히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을 때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이 희망이라는 꽃이 저는 이게 그냥 꽃으로 안 보여요. 옥상이 꽃밭으로 변했지만 이걸 이제 은유하자면 그죠? 그 희망이라는 꽃씨를 가지고 사실은 정말 우리가 어떤 절망적 환경에서도 이 꽃씨를 퍼뜨려서 그 절망적인 곳을 희망찬 곳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끔 다니다 보면 어제도 그랬지만 가끔씩 어떤 말을 알아듣는 엄마들 만나요. 그럴 때마다 꼭 오늘 리디아의 적은 옥상 같다니까? 처음에는 황폐하고 삭막하자고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저는 정말 황폐하고 삭막한 이런 곳이어서 어떤 시도 발화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근데 리디아 같은 이제 그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그죠? 그 원회사를 만나면 계속 가꾸어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서프라이즈 진짜 놀랍도록 옥상이 바뀌어가지고 온 그죠? 옥상이 꽃밭으로 가득하잖아요. 제 인생도 그랬는데 좋은 이 씨들이 계속 뿌려져서 제 인생 구석구석에 다 꽃이 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도 꽃 피고 지금 제가 오만 이야기 다 하잖아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어린 시절, 아기 때 뭐 이게 전부 이제 제 인생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 보면 자꾸 성경 공부하러 와보면 그죠? 막 울면서 이제 자기 지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평소에는 못 하거든요. 그 어린 시절의 사건이 내게 말할 만한 내가 이제 말해도 될 만한 날이 오면 말해지는 거라.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하면 이게 상처가 씻어지거나 치유되지 않으면 이거 남한테 말 잘 못해요. 근데 누군가 내 상처를 치유할 만한 대상을 만나거나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나면 비로소 이제 말을 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라는 꽃밭, 그 옥상, 구석구석이 전부 이렇게 좋은 씨가 뿌려져서 어느 한 어두운 데가 그죠? 생각하면 슬프긴 하지만 어느 한 구석도 제가 꽃이 피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제 인생에서 버릴 것이 없죠. 그전에는 몇 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너무 절망적인 삶이었으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도 잘 안 나. 원래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어렵고 이랬던 거 생각이 안 난다니까. 저 중학생 소설 유진과 유진이라고 있는데요. 푸른 책들이라는 나온 출판사에서 나온 유진과 유진이라는 책이 있어. 제가 7월달에 이제 대수중학교에다가 수업할 책인데, 유진과 유진, 뭐, 유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똑같은 애가 둘 있어. 근데 얘들이 어릴 때, 유치원 다닐 때,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엄마들 막 다 전학시키고 막 이랬어. 그리고 나서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얘들이 우연히 한 학교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이는 자기가 다니던 성추행이 다 기억나가지고, 그죠? 그때 엄마들 했던 막 대책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몸에 배어있는데, 하나이는 하나도 모르는 거라. 자기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몰라. 엄마가 바로 이사 가버리고 막 기억에서 지우고 있잖아요. 하나이는 엄마가 막 목욕탕에 데리고 가가지고 막 수세미로 막 애 몸을 막 박박박박 막 이랬다 하더라고.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유진과 유진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기억을 이제 무의식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그 기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유진과 유진이라는 소설인데, 성장소설이에요, 성장소설. 우리도 어떤 경우에 자기가 정말 잊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건 생각 잘 안 난다니까. 너무 슬프고, 괴롭고 이러면요. 자기 무의식 속에서 계속 지우고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어린 시절에 내가 수많은 열등감, 상처, 이런 게 안 있었겠어요? 초등학교 때 엄마를 떠나가지고 친척집에 가 있었으니까. 그 단칸방에서, 그죠? 외숙모 진짜 까칠했거든? 하여튼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은 일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좋은 씨가 계속 뿌려지니까, 이게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물리적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물리적 환경을 둘러싼, 이 환경 안에 있는 어떤 사람, 이걸 뭐 인격이라고 하죠, 인격.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요 세 가지 문제와 만나요.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가 가장 먼저 이 세 가지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40일을 굶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가 이제 이렇게 어디로 데리고 갔대. 그래가지고 예수하고 세 가지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뭔가 하면, 돌을 보고 떡이 되게 하라는 거라. 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해요. 보통 우리는 여기서 다 넘어가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도 살려면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라.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돌이라도 떡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종교적인 걸 좀 탈색시키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죠? 네가 진짜 행복하다면, 먹고 사는 건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다 하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시험이죠, 시험.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폭넓게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육아 환경. 학원에 보내고 싶어도 애들 돈이 부족하다니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게 남들처럼 못 키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도 종교를 좀 탈색시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꼭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게 아닌 거죠. 진짜는요,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중요한 가치,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하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 처녀시대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좋은 남편 만나서 내 집 마련하고 애 학교 잘 다니고 큰 우환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시집가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 강의들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형편 괜찮다 했죠, 내가. 자기는 모르지만 형편 다 괜찮은 옆에 애들이라 그래서 오는 거예요. 형편 안 괜찮으면 지금 어디 식당에 가서 그릇 닦고 해야 돼. 오늘 집에 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형편을 마련해준 남편한테 감사해야 된다니까. 그 여러분들은 다 괜찮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부족하죠. 이상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분명히 집이 있고, 그죠? 남편 돈 잘 벌고 애 건강에 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시점이 딱 되면 이상하게 뭔가 부족하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꼭 또 말귀 못하던 엄마들은 떡, 시루떡, 가래떡, 뭐 인절미 익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자, 문맥을 읽어야 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사람이 조건과 환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이에요. 뭘로 살아요? 어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가치, 그죠? 이게 들어와야 돼요. 아까 리디아처럼
친척집에 가는 절망적 환경에서도 리디아는 오히려 이걸 그죠?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도착한 이 동네가 이 동네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죠. 같은 환경이라도 어제도 아주 재밌는 우리가 밥 먹으면서 그런 대화를 했는데 뭐라 하더라? 내 기억이 안 나네.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우리가 전혀 다르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이 맛있는 이 뭐고 딸기 스무디라고 칩시다. 맞아? 자, 이 맛있는 딸기 스무디가 에게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다른 강의하신 분들 많이 예를 들죠. 자, 이건 이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 이거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틀.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것을 추수하면 그죠? 훨씬 복되잖아요. 어제 우리 젊은 엄마가 우리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애가 밥 먹는데 1시간씩 걸려요. 이렇게 말해요. 그랬는데 아까 아역 배우 엄마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다가 내가 깜짝 놀랐잖아. 기절할 뻔했어. 그죠? 그걸 다르게 보면요. 훨씬 행복해진다는 거라. 옛날에 우리 애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를 닮아가지고 맨날 야행성이야. B형이고 우리 셋 다.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밤 12시 1시 돼 가서 와이프 안 자고 있으면 내가 라면 끓여달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애도 저를 닮아가지고 엄마한테 밤 12시 되면 항상 뭐 해달라 해. 그런데 하루는 막 우리 와이프가 막 화를 내더라고 애한테. 엄마는 너그 종이가 하면서 막 엄마 하루 종일 학교 수업하고 긴데 이 시간이 지금 라면 끓여달라 하면 말이 되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 했죠. 우리 목사님한테 들은 말. 여보, 아이가 우리를 늘 필요로 하겠나? 엄마 아빠를 필요로 해서 이제 엄마 아빠를 찾고 라면 끓여도 할 때가 행복한 거 아이가? 야가 곧 대학 가가지고 떠나가봐라. 우리를 떠나가면 이제 라면 끓여주고 싶어도 못 끓여준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더니 우리 와이프도 이제 우리 목사님 제자잖아요. 어쨌든 어설프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을 금방 받아들인 거라. 그러더니 마음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있잖아요. 밤 12시에 뭐 해달라 해도 신경질 안 낸다니까. 자, 밤 12시에 라면 끓여달라 해요. 정말 지지리도 재수 없다.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밤 12시까지 내가 살림을 해야 된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요 우리 애가 서울 가 있잖아요. 보고 싶어도 못 본다니까. 지금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초딩 엄마는 그래 생각 안 하죠? 아이고 이것들 셋이나 되는데 지금. 근데 진짜로요. 저는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번 주에 카톡이 와가지고 엄마가 괜히 또 애 조용히 지내는데 찝쩍거리더라고. 용돈 얼마 남았노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용돈 부족하면 돌락할 거 아니에요. 괜히 용돈 얼마 남았노 하면 또 애가 또 돌락하잖아. 근데 우리 애는 꼭 이런 식이라. 용돈 얼마 남았노? 우리 애가 5만원 하면서.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하는 거라. 그냥 무소식이 희손적인 줄 알고 있으면 되는데. 꼭 잘 지내고 있나? 아니, 못 지내고 있다. 아니, 그래 묻는데 이래 대답이 나오지. 그리고 엄마가 왜? 무슨 일 있나? 이렇게 하니까 응, 하면서. 일본에 무슨 스미모토 은행이 있는데 그 원서 접수해서 떨어졌어. 우리가 지금 글로벌 기업을 계속 취직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 무슨 스미모토 은행인지 일본 무슨 큰 은행이 있나 봐. 거기 이제 원서를 냈는데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대. 그래서 애가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왜 떨어졌는데 하니까 몰라, 내가 일본어를 중급이라고 체크해놨더만 중급이라서 떨어졌나 하면서 이 뒤늦게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제가 가까이 있으면 늘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살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죠? 그 애는 가볍게 지나가. 그러고 아무 말도 없어. 근데 와이프는 있잖아요. 빨리 아들을 위로해라 해서 하면서 또 내한테 따로 문자 와가지고 이제 따로 카톡 와가지고 와 이렇게 허들가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면 내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아들이 늘 옆에 있고 같이 찌고 먹고 싸우고 이랬던 때가 정말 행복한 거라. 부모는 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그럴 거예요.
어릴 때 어쨌든 간에 뭐 상처를 주고받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함께 그때 딸들 키우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금은 시집가가 뭐 저 남편 있고 아가 키운다고 명절 때도 잘 안 올락하고 막 서울로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로 가봐. 이제 추석 때도 오기 어려워. 뭐 열차표 못 샀다 개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놀라운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게 알면 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첫 번째 만나는 시험이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을 굶주린 사람에게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늘 이 문제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라. 왜냐하면 이놈의 환경은요 절대로 내게 충족되잖아. 만족이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집 냉장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우리 와이프가 처음 시집 올 때 냉장고 250리터짜리 요 반토막짜리 사가지고 시집 왔어요. 그래서 살면서 계속 냉장고 좁다고 탁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말로 키 큰 냉장고를 샀어. 560리터짜리. 그러면 이제 막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며칠 안 가. 좀 있으니까 계속 또 냉장고 빡빡한 거라. 나중에는 뭐라 한 줄 알아요? 내 잠수는 열심히 할 때, 제 실한데, 이번에는 지펠 냉장고를 사고 싶다는 거라. 근데 이 여자가 미쳤나 하면서 무슨, 난 지펠 냉장고가 독일 냉장고인 줄 알았어. 뭐 발음이 좀 독일, 유명한 뮤지컬 중 뭐 지젤 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나 그거하고 착각해가 지펠. 그래서 내 잠수는 물어봤잖아. 독일제 지펠 냉장고 얼마예요? 하면서. 그랬더니 잠순이 아줌마들이 막 웃으면서 그림버님도 모르는 게 있구나 하면서 그거 삼성 거예요 그런 거라. 아유 그래요? 하면서 그 삼성 거면 사자 하면서. 근데 처음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샀어요. 근데 여전히 냉장고 문 열고 내가 물고 찾다 보면 곰팡이가 늘 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김치 넣을 데가 없어서 복잡하다는 거라. 그러니까 드디어 딤체를 김치 사가지고 그 김치 박스 이제 이쪽으로 다 옮기고 넉넉해졌죠. 근데도 내가 여전히 반찬 찾으면 늘 구더기 나오고 곰팡이 나오고. 근데 두려워서 못 찾는다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그래서 절대 밥을 안 차려요. 내가 찾다가 한 2주씩 지난 찌개가 발견되거든. 그러면 내 열받잖아요. 배고파서 밥 먹고 이제 나가려고 뒤지다가 이렇게 곰팡이 피어있는 냄비 뚜껑을 연다고 생각해봐. 밥만 있겠어요? 그러면 속상하죠. 우리 와이프하고 싸울까봐 내가 아예 손도 안 대. 지금도요, 우리 와이프는 아침에 나가면서 내가 부탁한 대로 누룽지 하나 끓여놓고요. 김 몇 장 잘라가지고 이제 그 누룽지 위에 부으라고. 그리고 김치 조금 다져가 놓고요. 열어놓고 나가. 그럼 내가 그거만 먹는다니까. 더 이상 반찬 안 뒤져. 근데 지금 사는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였잖아요. 딱 입주하니까 5년 전에 입주하니까 빌트인 냉장고가 있는 거라. LG 김치떡. 자, 살기는 몇 명 살아요? 우리 와이프하고 나하고 둘이 살아. 그것도 아침 밥 한 끼만 집에서 먹어. 근데 냉장고 몇 개? 3개. 근데 우리 와이프 냉장고 그지? 뭐 넉넉하다 하는 줄 알아요? 지금도 팍팍해. 냉동고 문 열면요 뭐 우두두두둑 뭐가 그래 많은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두두둑 떨려요. 한 번도 냉장고로 인해서 우리 와이프가 살림을 잘한 적이 없어요. 늘 냉장고 타령하고 있어. 그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아니라 살림 못하는 우리 와이프라는 사람이 살림을 하면 다 이래 되는 거라. 알아요? 물론 이제 일하러 다니니까 뭐 바빠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위로해. 그죠? 안 바빠도 똑같아요. 우리 와이프 스타일이 그래. 설거지도요 보통 막 웬만하면 막 일주일 보름씩 쌓아놓는다니까. 제 젓가락이 없어요. 저는 숟가락 젓가락 내가 늘 쓰는 것만 쓰거든. 내가 쓰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와이프는 뭐 취미가 맨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쁜 숟가락 젓가락 있으면 계속 사들라. 근데 제가 그립감이 딱 잡아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게 있어.
샤프 펜슬 그립감 있잖아, 공부하는 애들 보면. 그런 것처럼. 내는 늘 그것만 쓰거든? 근데요, 항상 이놈의 젓가락하고 숟가락이 없다니까? 내가 쓰는 건 없고, 우리 와이프가 사놓은 건 가득 있어. 그럼 나는 다시 개수대에 막 뒤져가지고, 내가 쓰던 숟가락 내가 한 개만 딱 씻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환경과 조건이 나를 만족해 하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냉장고 예를 든 것 뿐이라. 냉장고로 인해서 항상 우리는, 그죠? 냉장고 핑계를 대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살림을 하면 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저는 정말 깔끔하거든요. 책을 꽂아도 나 탁탁탁탁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뭘 했다 하면 그대로 얹어놔. 지금도 우리 집 거실 탁자 가보라니까. 뭐 이상한 뭐 요즘 심심하다고 또 있잖아. 뭐 자순지, 수엔지 막 한다고 있잖아. 그 재료들 막 산더미처럼 올려져 있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있잖아. 허연 천에다가 뭐 이상한 거 뭐 이렇게 꽃 같은 거 몇 개 해가지고 그것도 좋다고 벽에 걸어 놓는다 막 앞핀 꽂아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요 평평한 공간은요 살아남는 데가 없어. 그 위에 뭘 다 쌓아. 미치겠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싸웠거든. 근데 이제 이때 우리 목사님부터 제가 말을 들었잖아요. 집안이 깨끗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집안 더럽더라도 화평한 게 낫다. 그 말 들으니까 그렇대. 맨날 깨끗하기 위해서 나는 싸웠거든. 내 성격이 그러니까. 근데 이거 특히 책 같은 거요. 저는 책이 항상 제자리가 있어요. 저는 군사문화에 찌들었나 봐. 제가 전집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키 똑같고, 껍데기 똑같고, 그래야 됐거든? 근데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어린이 서점을 발견해가지고, 책 크기가 다 다른 책을 자꾸 몇 권씩 사가지고 막, 티 나오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모를 때, 우리 애 4살 때, 제가 이것도 가지고 싸웠어요. 맨날 싸웠어요. 책이 가지런하게 딱 이래야 된다고 난 생각했거든. 정말 저는 책에 대해서 몰랐죠. 그 전집 생각한 거래,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와이프 덕분에 내가 어린이 책에 대해서 눈이 뜨였어요. 우리 와이프 따라서 어린이 서점을 다녔거든. 그 후로 저는 이제, 그죠? 늘 싸우다가 이제 내가, 제 스승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씨가 필요한 거라. 화평한 것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스승도 그랬고, 제 스승도 철없을 때, 30대 때, 자기 신학교 교장하고 싸웠대. 아버지 같은 은사인데, 장금 주고 있잖아요. 절망적인 우리 목사님을 신학교 입학시켜가지고, 그죠? 정말 이렇게, 완전히 막, 총회하면서 키워가지고, 신학교 교수까지 시키려고 하고 이랬대. 워낙 이제 좀 똑똑했나봐. 그랬는데, 그리고 신학교 2학년 때인가? 뭘 좀 늦게 가가지고 27살 때 신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신학교 산하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목회하러 보냈다는 거라. 신학생인데. 그 정도로 장래가 촉망됐어. 그러니까 그 신학교 교장 선생님의 총장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자기가 부임한 교회에서 이제 가끔씩 출강을 신학교에 나갔어. 근데 어떤 자기 강의를 듣던 신학생이 질문을 하나 하더래요. 혼전순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떤 신학생이 딱 질문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결혼 전인데 순결을 잃었나 봐. 그걸 질문한 거예요. 남 핑계를 대면서. 그때 목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이미 사고 치고 나서 묻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강의를 듣던 신학생 중에 하나가 총장한테 꼬발린 거라. 교리에 어긋나게 혼전순결을 괜찮다고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 꼬투리가 잡혔어, 우리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문회에 불려갔죠. 징계위원회에. 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제 원로들이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거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분들의 이제 기대는 뭔가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목사님 자신으로서는 그 질문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살리려고 그런 대답을 했지만, 근데 원로들이 이제, 그죠?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교단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한 거라. 근데 징계위원회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만 젊은 치기에, 젊잖아. 그때 31살이었어. 젊은 마음에 교단 스승들한테 대든 거라.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들이 화나가지고 이놈 봐라? 이래 된 거라. 그래가지고 계속 일이 커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있잖아요. 그 전체 교단에서 투표가 되게 된 거라. 그 교단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잘못을 한 우리 목사님을 이제 제명하는 투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옳다고 있잖아. 온 전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다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설득을 한 거라. 사실 내가 이래가 그랬다. 그래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한 표 차로 이겼어. 그 제명을 안 당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 목사님의 스승, 그 원로, 그 교단의 제일 이분이 있죠. 총장님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라. 그래가지고 이 교단을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폐쇄시키고 미국으로 이민 가봤다니까. 우리 목사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게 됐죠.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 이 사건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아버지같이 자기를 돕고 이끌어준 그 스승에게 자기 옳고 그름으로 대항하는 사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자기 이제 결혼해가지고 둘째 아들 낳았어요.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라. 어떤 경우에도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의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어. 우리 목사님 둘째 아들 이름이 화평이라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가장 실패한 사건 중에 하나,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 같은 스승에게 그 알량한 자기가 잘했다고 잘못 없다고 우기다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 텐데 워낙 총애하던 제자니까. 근데 거기서 옳고 그름으로 하다가 그만 그렇게 완전히 그 교단 전체가 풍지박산났어.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이 사실을 몇 년 후에 깨닫고 그 스승한테 편지를 보냈다잖아요.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근데 이미 늦었죠. 그 스승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소식 끊겼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늘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한테도 극하는 거라. 우리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싸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뛰가요. 상담하러. 여러분들은 뛰갈 데 없죠.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있으면 뛰갈 때가 있어. 가서 묻거든. 그죠? 보통 또 자매들이, 엄마들이 많이 뛰가더라고. 와이프들이. 남편 욕하러. 그럼 목사님 다 들어줘. 그죠?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엉뚱한 이야기 하는 거야. 어떤 이야기 하냐면 자기가 싸웠던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싸우고 막 남편 미워가지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저절로 마음이 풀려가지고 돌아와요. 상담이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번에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이혼 승낙을 받아낼 것이라고 막 뛰갔다가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내가 왜 갔는지 모르고 돌아온다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서 그때 딱 깨달은 거죠. 아, 와이프하고 이 꼴난 반찬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 뭐 집안 정리 문제로 싸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혼하잖아. 안 그래? 책 정리 때문에 이혼한다니까? 나중에는 감정 상하죠? 저는 우리 와이프가 싸우면 제가 좀 집요하잖아요. B형이지만 A형 같다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한번 딱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후배 파. 니 조금 전에 뭐라 했노? 책 정리하다 싸웠는데 좀 있으면 어디로 가요? 방금 말한 것 때문에 이제 니 방금 뭐라 했노? 내 무시했지? 니 돈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나? 내가 늘 했던 게 요거거든. 그래가 새벽 2시, 3시까지 싸우잖아. 그래, 내 무시하나? 그래, 내가 집 떠나줄게 하면서. 내가 내 방에 가서 막 바지 입고 이제 가출할 준비하는 거야. 전 진짜 이 집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으니까 우리 아빠 조금만 극하면 니 그래, 내 무시하지. 좋다 하면서. 내가 니 곁에 사라져 줄게 하면서. 저쪽 방에 가서 막 양발 신고 바지 입고 있어요. 그러면 쫓아와서 붙잡아 줘야 되잖아. 야, 안 붙잡는다. 그럼 바지 입고 옷 입고 내가 현관까지 나가다가 내가 살 길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현관까지 나가다가 내 현관에서 쓰러지잖아. 안 붙잡아 주니까 내라도 쓰러져야지.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죠. 아마 집에 이런 일 많을 거라. 그러니까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라고. 저는 제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속상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어릴 때부터 애정결핍이잖아요. 항상 엄마를 떠나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항상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면 이까지 가요. 그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가 신혼 때는 좀 붙잡아 주던데 이게 계속 되니까 그다음부터 안 붙잡는 거야. 하루는 내가 애 업고 나가는데도 안 붙잡더라.
우리 명이 어릴 때, 갓난애기 때 내가 업고 나갔거든? 근데, 안 붙잡는 거라. 근데 할 수 없이 대문에 발 걸려가 넘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까지 갔노?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집안 깨끗하면 뭐해? 맨날 싸우는데. 그죠? 좀 지저분하더라도 화평한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개판돼 있어요. 제가 살림을 했다면 정말 깔끔하게 칼같이 했을 텐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정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 하시는 대로 내가 가만히 있거든? 왜냐면 내가 거기에 말만 되면 시끄러워지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죠. 그죠? 내가 가장 잘 사는 길은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냥 와이프 하자는 대로 하고 있으면 집안이 화평하고 잘 돼. 근데 뭐 또 입에 대고 하면 더 시끄러워지죠. 이 세상 남자들 이게 잘 안 돼. 저는 스승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내가 그걸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 권리도 없어요. 모든 권리를 와이프한테 이양하고 그냥 내하고 살아주는 것마다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살면요 정말 화평하고 행복하다니까. 아무 와이프가 나를 안잖아요. 그냥 몸을 던지면 돼. 옛날에는요 이걸 못해가지고 제가 젊을 때 연애할 때는요 진짜로 우리 아빠가 커피 마시러 가자 하면 나는 막 커피 소요가 10분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라. 빨리 커피 다 마시고 나는 당구 치러 가거나 뭐 내 할 일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연애하면 옆에 애들 구속하잖아요 서로. 그럼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어 진짜로. 결혼해서도요 우리 와이프는 자꾸 치대잖아.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손잡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팍 밀고 뿌리치고 있잖아. 됐다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승과 함께 살면서 이분이 어떻게 사신가를 봤거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본받아서 살더라고. 그러니까 아무 자기 이유도 없고 변명도 없고 억울해도 예수보다 더 억울하냐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어졌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누명 씌워가지고 죽인 거라.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워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하고 있어. 가면 이제 화평해. 그죠? 피곤하다 하면서 더 같이 하면 될 텐데 꼭 텔레비 옆에 앉아가 내 옆에 또 내 무릎 삐고 하면 눕는다. 그럼 그 기꺼이 무릎 내주고 있잖아요. 손을 와이프 등에 얹어가 하면 쓰다듬어 주고 이러면 내가 하면 화평하다니까. 근데 내가 바쁜 사람이잖아요. 내가 바쁘면 그렇게 못해. 마음이 바쁘고 내가 여유가 없으면요 이 소중한 와이프가 그렇게 치대는데도 그걸 못 받는다니까. 이상해요. 애기 볼 때도 그랬죠. 어릴 때 애기 볼 때 아빠들이 애기 보는 거 정말 힘들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바빠서 그래.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바쁘고 짜치고 이러면 누구를 받아서 함께 진짜 무릎을 꺾고 눈높이를 낮추고 아이하고 놀아주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뭐가 여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말이 시된다 하죠. 좋은 말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리디아의 정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아까 트렁크에서 막 기차 달리는데 떨어지는 그 편지봉투 있죠. 거기 꽃씨가 들었다 꽃씨 이름을 다 써놨어. 사실은 내가 볼 때요. 그건 단순한 꽃씨가 아니에요. 어떤 좋은 가치, 그 긍정적인 인생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그죠? 덮쳐오더라도 내가 그걸 능히 이길 그죠? 마음이 준비되면 내게 어떤 소중한 가치가 제대로 딱 내게 확실해지면 그런 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환경과 조건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는 어떤 가치로 사는 것이 사람이다. 내가 어떤 좋은 가치가 들어오면 환경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봐요. 아들 셋을 잘 키워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우리 어머니 안에 확고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새로 시집도 안 가고요. 30몇 년을 과부로 있으면서 우리 아들 셋을 그냥 키워냈다니까. 비록 친척집에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절망적인 시대를 다 이겨낸 거죠. 지금 생각해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어떤 동네 골목에요. 사과 박스 하나 딱 갖다 놓고 연탄 한 개 딱 갖다 놓고 피워가지고 거기서 포도 하면서요. 그렇게 몇 달을 살았어. 그 동네 구멍가게에도 10원짜리 들고 가서 왜 하얀 사탕 비슷한 하얀 거 녹여가지고 거기 소다 태워가지고 왜 포도 하잖아. 이거 요즘 뭐라 하더라 그걸? 달고나라 하죠. 달고나.
우리 엄마 그거 장사를 했다니까. 연탄 한 개 딱 해가지고 사과 개짜기 위에 아주 불량식품 몇 개 이렇게 얹어놓고 동네 골목에서 그것도 실직한 상태에서 정말 할 게 없어가지고 그거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삼형제가 아무거나 죽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제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에 휘둘려서 거기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리디아처럼 정말 이거 얼마나 밝은지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 외삼촌 집에 가면서 그 외삼촌 집 그 삭막한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이 동네에 희망의 빛이 내리비치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그런 사이 못 돼가지고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이제 제 스승으로부터 계속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재해석하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공짜가 없어. 환경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랄수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면 뭐예요? 내성이 떨어지지. 저처럼 슬럼가에서 자라봐요. 악착 같다니까. 전 정말 험한 슬럼가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의지가 강해지잖아. 저는 의지 강한지도 몰라. 내 의지 별로 안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내하고 살아보니 당신은 인간이 아니래. 저는 축구하다 다쳐가지고 피가 절절절 흐르잖아요. 그래도 통증을 별로 못 느끼거든. 병원에 안 가거든. 지금도 허리가 막 이번 원래 일주일에 2번 축구해야 되는데 이번 수요일날 내가 저 안심까지 가서 축구했잖아요. 상대방 놈들이 30대 초반 애들이야.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선수급이야, 선수급. 내 같은 애가 5명 있어. 아니 제가 교회 조카들 데리고 갔는데 원정을 갔는데 내 골 많이 였거든. 내가 계속 넣어도 일마다 우리보다 더 많이 넣는 거라. 그거 안 되더라고. 아이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있잖아. 나이 늙었지. 이제 체력 안 되지. 그거 지금 허리 부러지려고 하고 이래. 이게 뭐지? 요즘 TV 광고에 나온 대로 하면 근육통보다 더 깊은 통증. 이거 있죠. 그 내보고 우리 아빠가 살면서 내가 웬만한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인간이 아니라케. 그래, 큰 장점도 있다니까요.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 내 담배를 금방 끊었잖아요. 제가 바둑 두고 노름하고 하면서 담배를 정말 많이 피웠잖아요. 20대 하고 30대 초반까지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커피, 믹스 커피 정말 많이 마셨고, 내기바둑 맨날 떠야 되니까, 그죠? 맨날 내기당구 치러 대구시내 당구장 원정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담배를 승부를 좋아하니까 담배를 진짜 많이 피웠어요. 근데 제 스승을 34살에 만났거든? 그리고 36살 어느 날,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담배가 나를 떠났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보고 독종이라 하대요? 담배 끊었다고? 난 별로 독종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그 환경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배우지 못할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하면 똑같아.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나 그죠?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나 사실 똑같다니까.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내가 풍부에 처하거나 빈곤에 처하거나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어려서 잘 모르죠. 학교 가다 보면 오만 일이 다 있어. 하여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처럼 군대 가가지고도 큰일 생길 수도 있고요. 학교 다니면서 뭐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우리 애가 때려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럼 맨날 가서 빌어야 돼, 상대편 부모한테. 거기서 뭐 우리 애가 올릭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내한테 와서 먼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 알았죠? 아이들 키우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저한테 먼저 물어봐요. 감정대로 하지 말고. 제 강의 듣는 어떤 엄마들 중에는 월서 중학교 다니면서 예? 맨날 애 때리는 애도 있어요. 웬만하면 가만히 얌전히 있는데 누가 계속 건드리잖아. 그래서 얘가 뚜껑이 딱 열리면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애 반 죽인다니까, 상대를. 그래서 상대 반 죽인 적이 있어요. 이빨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이 엄마 내한테 물어봤더라고.
물론 이 엄마는 이제 제 강의를 오래 들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무조건 이유 없이 상대방 부모님 찾아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뭐 애들 싸우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서로 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이런 거라. 근데 이미 상대편 엄마가 속이 상했다면 우리의 잘못한 거 이야기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거 법률적으로 막 상계한다고 서로가 잘못한 거 빼고 뭐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풀려면 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내 계산 없이 그래 당신도 좀 나도 좀 잘못했지만 당신은 내보다 더 잘못했잖아. 부부싸움할 때 이렇게 하죠. 이래가지고는 상대의 마음이 안 풀려요. 정말 상대의 마음을 풀고 싶거든. 나는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가서 상대방에게 딱 말하면 문제가 학교폭력위원회 회부 안 된다니까. 상대의 마음이 풀리면. 그런데 그거 가서 뭐 너희 애도 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애가 그랬지 뭐 우리 애가 원래 뚜껑 열릴 애가 아니거든 캐사코 막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상대가 더 분노하죠. 그러면 이제 법대로 해주세요 한다니까. 그럼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혹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거든 꼭 내한테 와요. 알았지?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문제는 바로 이 문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 형편이나 처지 여기에 매어가지고 지면 안 돼요. 사람이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살았어요. 34살부터 44살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어요. 왜? 내가 하면 도박이나 하고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더라고. 34살 때 우리 스승 만났다 했죠.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를 버리고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와이프를 설득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를 보증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우리 스승이 하는 교회를 나갔다고 했죠. 그때 우리 목사님 저보고 말했어요. 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근데 34살 때 44살 때까지 멀쩡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애만 키웠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애 채점하고 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쪽팔리고. 그런데도 참 고마웠던 것이 우리 애는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부모 찾으면 꼭 저를 찾아. 너무 고맙더라고. 해마다 학년 초에 가정환경조사서를 써. 아빠 직업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멋대로 쓰더라고. 어떤 날은 선교사. 어떤 날은 뭐 제가 인터넷에서 조그만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 PC통신에서. 그 동호회 운영자를 보고 시삽이라고 불러요. SISOP. 하루는요, 우리 아이 2학년 때인가 아빠 직업란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알아요? 합효사 시삽 이렇게 썼어. 합효사라는 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랑 조그만 작은 모임 만들었죠.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내한테 물으러 왔더라니까. 아버님 직업이 뭐예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 애가 거기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학교에서 부모님 오라 하면 항상 내보고 그래요. 그리고 스승의 날 선생님 대신해서 수업할 때 제가 있잖아요. 아빠가 좀 똑똑한가 봐. 우리 아들이 보기에. 그래서 제가 그 절망적인 시기를 절망하지 않고 지냈어요. 34살 때부터 44살 때까지. 그리고 44살 어느 날 호세요지 선생님이 저보고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 거라. 칠흑 같은 터널 10년을 제가 그렇게 지나왔어요. 거기서도 이제 좌절하지 않고 좋은 말을 들으면서 마치 이 리디아의 정원 옥상같이 저는 황폐하고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신기하게도 10년이 지나니까 제게서 드디어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방 선생님이 신기하게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마치 어떻게 생각이 든 줄 알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내가 진짜 복 받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저보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하고 신뢰해주고 이제 격려하고 댓글 달고 강의 들으러 와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카톡하고 또 더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하러 오시고 저는 지난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 선생님 바쁘신데 있다고 소리 제발 좀 하지 마. 선생님 바쁘신데 내가 또 귀찮게 하는 거 아닐까? 저 하나도 안 바빠요.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요, 어딘가 사용될 때 가치가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내 몸뚱아리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극해도
마치 우리는 인생은 타 들어가는 촛불 같아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타고 꺼지는 게 촛불이라.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타 들어가요. 내 수명은 줄어들고 있어. 벌써 애들이 할아버지 키웠는데 좀 있으면 나도 이제 죽지 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곳에 내 인생이 더 쓰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81세인가 82세거든? 자기가 좀 더 쓰이고 싶으니까 우리한테 설교하는 거 말고 자기 손주 하나 있어요. 손주.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일마하고 아침마다 구약성경 잠언을 매일 새벽마다 6시에 만나가지고 애 학교 가기 전에 매일 잠언을 읽어주고 자기 80년 동안 산 그 지혜를 이 손자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내가 생각해냈어요. 야, 우리 저 늙은 분도 저렇게 전투적으로 사시는데, 시간을 아껴서 사시는데, 내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해야 되겠다. 또 아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책벗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 아무도 안 올 테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두꺼운 잠언이라는 구약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목사님이 손자한테 아침마다 이야기해 주는 게 끝났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를 하더라고. 뭔가 하면, 손자에게 들려주는 창세기 이야기 칸에서. 성경 제일 앞부분이 창세기거든요. 창세기를 가지고 오늘 보니까 우리 그 카카오 스토리 올라왔던데 창세기 딱 한 줄 읽어주다고 손자한테.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한 줄만 읽자 하면서. 한 줄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이 말이에요. 이 말 가지고 손자한테 자기가 이 말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손자한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은 시작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면 저 우주 뭐 창조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오늘 목사님 손자한테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해요. 인생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다 시작이 있죠. 생물학적으로는 부모님에게서 나아졌어요. 이게 시작이죠.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에요. 내 머릿속에 든 모든 가치들도 내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죠. 누군가가 뿌린 거예요. 그것도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리디아의 정원 옥상에 리디아가 씨를 뿌린 것처럼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꽃밭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걸 확실히 알아요. 제 인생에는 시작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이 제 머릿속에 든 모든 것은 제 인생의 스승이 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시작하신 분의 씨를 받아서 이게 계속 제 안에서 꽃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여러분들한테 왜 꽃이 다 피면 또 씨가 또 생기죠? 그 씨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또 뿌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저한테 찾아오고 연락하고요. 요즘 엄마들이 어려가지고 저를 만나는 거 두려워하더라고. 옛날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은 저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났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 이혼 상담도 하러 오고 이랬어요. 암 걸려도 저 찾아오고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왜냐면 제가 사는 교회에는 1000명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다 공개하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어떤 유방암 걸려서 저 찾아온 엄마가 있어요. 유방암 걸리고 나니까 바로 제 생각이 나더래.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댁에 데리고 갔잖아. 그래서 마침 우리 교회 누나가 유방암을 이긴 누나가 있어.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다 코치해가지고. 근데 요즘 안 보이네. 하여튼 제 말은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자부지 말고 혼자 키운다 생각하지 말고 혼자 키운다 하는 것들 보면 꼭 지가 잘났다는 생각하고 있다. 원래 우리는 아이 키우는 거 혼자 안 돼요. 이웃과 함께 마을과 함께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실 때 이거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 알았죠?